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의 윤홍기입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이 많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도 새해에 아주 좋은 포도농사가 되도록 많은 기원 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우리 중수님이나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기를 맛있는 포도 하나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부연 쪽에 나왔던 그 수혜가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올해 날씨가 동해라고 해서 겨울에 얼어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샤이니 처음 초창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봤었을 때 영하 정상적이라면 영하 20도 정도까지 괜찮았으니까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같이 아주 따뜻한 해에도 동해로 얼어 죽는 포도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피해가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분들이 첫 번째 제일 많았느냐, 1년생으로 아니면 이제 작년에 심었는데 안같이 그리고 손들은 비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 평소한테는 토양에 심어보는데 이 사람은 나무를 중심으로 이제 올 봄이 됐었을 때 그게 추웠으니까 이것도 됩니다. 지금 비어주는 중심으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혜를 가진 농가들이 이게 나무를 상태를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지금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입었던 내상들은 충분히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마 봄철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수혜를 입는 농가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혜를 입은 농가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겨울에 아주 심하게 우리가 침수를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좀 입었다면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봄에 아마 파라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 걱정입니다. 싹이 좀 잘 나와줘야 하는데, 첫 번째 내 포도밭에서 생각했었을 때 싹이 하나 둘 셋 넷을 한꺼번에 쫙 퍼져나오지 않는다면은 눈이 큰 거 먼저 나오고 뒤에 거 늦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내 포도밭에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선이 여선이까지 길렀는데 꽃의 모양을 보면 합니다. 꽃이 균이라고 소리가 좀 들리니까 약간 괜찮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쳐다볼 것이 꽃의 모양입니다. 분명히 내 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밭이었다면 두 번째로 나타날 증상들이 꽃의 개수나 꽃의 모양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올 봄에 여러분들 포도밭에 있는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불행하게도 그러면 어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에서 그 나무 상태가 조금 나쁘다면 이걸 치료할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싹이 잘 안 나온다든지 꽃 모양이 안 좋으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무슨 비료를 준다든지 무슨 영양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뿌려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확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100만 원어치 넣으면 한 200만 원어치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세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발화가 안 된다든지 꽃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빈가지를 물고 나온다면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올해는 열매를 좀 덜 달아야겠구나. 가지가 나온 것들이 몹시 불규칙하게 나온다면은 우리는 올해는 가지를 좀 길러서 수세나 세력을 회복해야겠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배수가 문제가 되니까 현재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더 나무가 크고 뭐 하기 전에 싹이 나오기 전에 과수원 주변에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이 좀 빠지도록 해야겠구나. 수세를 조금 놓으려면 기존에 있는 비료보다는 우리가 좀 퇴비를 조금 넣어서 나무 세력이나 수세를 좀 올리는 쪽이 좋겠구나. 그 다음에 또 기존에 또 열매를 너무 못 따르면 가지만 너무 무성하게 되니까 조금 못생긴 가지라도 달아서 수세가 맞도록 조절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농가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심어서 2년 심어서 어린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충분히 크지 못했던 농가들, 특히 외관으로 눈을 보기에는 굉장히 잘 컸다고 생각했는데 봄에 나오면 덩치만 컸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대로 못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재배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발화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는 현지에 나와 있는 방법 중엔 제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좀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넘치도록 아까 가을에 넘치도록 큰 비가 와서 뿌리가 상하는 건 왜 상할까요? 이파리가 있는데 뿌리가 활동을 못하니까 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죠? 이파리가 다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하다 싶을 만큼 물을 충분히 주셔도 현재는 이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예전에처럼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점적관수나 이렇게 주는 방식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처럼 해가지고 온 밭이 다 젖도록 물을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싹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때 회장님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서창원 회장님하고 장목관님 회장님들 있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라도 꼭 농가들한테 전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궁금한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충분히 줘서 나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장량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번 충분한 이파리가 나오기 위해서 그 저장량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장량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분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뭐가 있죠? 휴면탑화제랑 시아나미 등 물을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데요. 아상은 어떻게 되죠? 세력이 약한 가지에, 근본적으로 나무가 세력이 약한데 약한 가지에 수액이 너무 많이 빠진다든지, 또는 너무 수액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물이 너무 나오면 곰팡이가 생기고 오히려 세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조금씩 해가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에 아상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발화 촉진제 같은 경우를 넣어서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물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농가한테 부작용이 없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약해졌으면 가지 전정을 조금, 단초 전정이라고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강하게 자르는 겁니다. 1년에 자랐는데 겉으로 보기엔 나무가 막 4m, 3m 컸으니까 굉장히 큰 나무 같아서 끝을 잘라놓고 보면 나와야 할 눈은 많은데 싹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라면 가지를 좀 과감하게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전정 시기가 조금 지나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가지를 잘라서 눈수를 죽여주는 전정, 강하게 가지를 잘라주는 방법이 그나마 신추의 눈이 나오는 방식을 훨씬 더 좋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화라는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작년도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이 올해 바로 나오는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이걸 작년도 저장 양분을 갑자기 나무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비료를 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이파리가 나와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저장 양분이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바로 발화를 올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원칙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조금 수량을 덜 단다든지 나무 세력을 조금 강하게 잘라준다든지 물을 충분히 방식으로 수해하고 동해에 관련된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회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부 올해 아까 회장님이 교수님 말씀했듯이 이 가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일찍 재배하고 싶어서 비가림이나 하우스에서 어떻게 되죠? 마울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마굴이라고 하나 옆에 측창을 자꾸 닫아서 온도를 높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무가 한번 움직이려면 아까 그 저장량분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전분이나 녹말이라고 했었던 우리가 밀가루라고 하는 성분이 설탕으로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죠? 감주 만들 때 단맛이 나올 때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게 전분이나 저장량분 아니면 단백질이 일단 한번 움직였는데 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써요.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뿌리가 한번 움직였다가 추위가 와서 딱 멈추면은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움직이려면 그게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가려니까 또 다시 똑같이 에너지를 써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죠? 힘이 약해진 나무에다가 중간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밖에 온도가 추워지니까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올랐다가 멈추면 물이 비쳤다가 말았다가 비쳤다가 말았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싹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약하고 수세가 약한 나무라면 굳이 욕심을 내서 옆창을 막고 해서 온도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왜 이게 문제가 꽤 중요하냐면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점정이나 동해피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받는 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고요. 가을에도 서서히 떨어지는 쪽이 제일 좋은데 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올랐다가 물이 비쳤다가 멈췄다가 물이 비쳤다가 하는 게 포도나무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껏 싹을 먼저 나오면 포도가 먼저 열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포도나무는 싹을 먼저 틔운다고 해가지고 수확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납니다. 하우스가 완전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직창을 막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조금 땡겨서 일찍 가공을 한다든지 온도를 높이는 것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가온재가 없으면 4월달이나 꽃샘추위가 왔을 때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죽어요. 의외로 싹이 나왔다가 가지 끄트머리 잎이 탄다든지 해서 동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동해는 겨울에 아주 추워서 영하 20도로 내려가서 얼어 죽는 건데 냉해라고 해가지고 추위를 받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고 피해를 살짝 받았다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피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에 아까 무슨 얘기했죠? 싹이 제대로 안 나오고 불균일하게 나온다든지 꽃을 나왔는데 꽃이 이상한 꽃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원인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외로 봄철에 옆에를 막아서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특히 포도나무한테 필요한 온도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영하 20도 정도가 얼어 죽는 온도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실험이 안 돼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농가를 달아보고 다녀봤었을 때 그 이상에서도 이제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전 정도에까지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얼어 죽는 온도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가 움직이는 온도가 있습니다. 문헌 따라 다르고 외국 책에 나온 기준인데 10도에서 12도예요. 10도에서 12도는 어느 정도 온도냐면 땅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우리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2도 되면 물이 비쳐요. 현재 야간 온도가 낮 온도가 15도, 16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포도가 이미 물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포도 뿌리가 물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저장량분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전분이나 저장량분들이 설탕물이나 이런 당분이 돼가지고 이미 포도나무로 살살살 움직여서 이것들이 눈을 발화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현재 개념이라면 포도나무를 서서히 움직이도록 하자. 한꺼번에 천천히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 뿌리가 먼저 움직여서 잔뿌리가 먼저 움직이고 움직인 물이 움직여서 충분히 커져야 그 다음에 눈이 커지고 눈이 커져야 싹이 나오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대로 싹이 한꺼번에 나와야 돼. 싹이 한꺼번에 안 나와서 가지가 여기저기 천천히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꽃도 따로따로 펴요. 꽃이 따로따로 피면 어떻게 되죠? 생장률정제 처리한다든지 무액을 만들고 지베렐렌을 처리할 때 또 한 번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돼요. 이 순이 굉장히 많잖아요. 봄철에 샤인마스카트 재배 기준으로 농사를 잘 짓는 건 뭐냐면 필요 없는 일을 줄이고 꼭 중요한 일만 하고 시기를 늦추지 말고 제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속기도 마찬가지고 순짓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때를 놓쳐서 만약에 이게 우거진다 예를 들면 가지가 때를 놓쳐서 우거지면 하루면 알 건 이틀이 돼버리고요. 알속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알속기를 할 거라면 하루나 이틀이 할 것이 한 4, 5일, 일주일로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미리 필요한 일을 땡겨서 하고 필요 없는 일은 줄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내 일정을 맞춘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서히 올라가서 뿌리가 움직이고 가지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재배를 해주는 쪽이 맞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또 아까 살짝 얘기한 대로 싹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들은 일종의 그 원 가지에서 나온 1차 눈이 죽고 옆에서 나온 부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에서 나온 두 번째 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나무가 충분히 저장량분을 갖도록 어떻게 한다? 수확 시기를 충분히 하고 잎을 좀 충분히 튼튼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도밭 이 껍데기 외관을 덮는데 여기에 이파리가 아주 균일하게 잘 배치되도록 하는 것들이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농가에 가보면 포도밭이 중간중간 뭐 듬성듬성 머리 뜯긴 거 마냥 뜯기는 게 아니라 모든 가지들이 다 싹들이 잘 나와서 모든 가지들의 크기들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꽃들이 비슷하게 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올해 비록 조금 실패하셨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수량을 좀 줄여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 9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면 10월, 11월 달 두 달 동안 뭐가 하냐면 포도나무 잎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 한 일을 한 게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저장량분을 내년도 쓰려고 다 저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서 11월 달, 12월 달에 11월 달 설이 올 때 수확을 한다. 열매가 달려있으면 잎에서 만든 것들을 다 과일로 보내지 다른 데로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일을 먼저 익혀야 하는 게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습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착과량을 줄이자. 그리고 일찍 수확한다는 개념은 일찍 수확을 한다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국민의원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맛없고 질긴 포도를 만들지 않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느 분들은 한 11월 달 막 설이 올 때 따면서 당도가 있다고 맛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당도가 있다고 맛있는 게 샤인마스카트의 맛이 아니라 어떤 게 맛이죠? 사각사각하는 샤인마스카트, 껍질이 얇은 샤인마스카트, 당도하고 상큼한 맛이 적당한 당도만 넣고 물컹거리고 질긴 샤인마스카트이 원래 샤인마스카트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샤인마스카트은 내가 좋아하는 샤인마스카트예요. 근데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방법들이 그쪽으로 자꾸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샤인마스카트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어떻게 하냐? 수확 시기를 조금 땡겨야 합니다. 현재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샤인마스카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그 샤인마스카트에서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재배적 요건이 있는데 느낌상으로 농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샤인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약간의 미식 장애를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 2년 어렸을 때 어린 나무에서는 샤인나무가 오히려 재배하기 힘들었어요. 재배 기술이 부족하고 뭐 해도 심었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요. 꽃송이도 이쁘게 달리고 몇 통이 안 달렸으니까 알 섞기도 잘했고 빨리 익어서 땄던 샤인이 맛있어요. 근데 현재 이제 꽤 오래되신 분들 5년, 4년쯤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무 밑이 너무 우거져 있어요. 자꾸 수확 시기가 9월달 말이 아니라 10월, 11월달로 점점 늦어가요. 당도가 껐덕하면 18도, 17도 오르던 샤인이 점점점 16도, 17도밖에 안 올라가요. 일부 농가들이 우리 집 샤인은 굉장히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서 보면 내가 농사를 조금 알잖아요. 그늘지고 못생긴 포도에 아니면은 크기만 큰 포도 달지 않으니까 따먹을 때 자꾸 햇빛 받은 위쪽에 있는 따먹고 이 정도면 맛있어 하고 자기를 위로한다고요. 근데 옛날하고 틀려졌다는 맛이 틀려졌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가끔씩 샤인이 바뀌었냐는 얘기도 저한테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 중에 첫 번째 중에 나무가 충분히 커졌으면 커진 만큼 햇빛이 어느 정도 통과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재배법들이 너무 우거진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늘져서 농사에 성공했던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콩농사도 져봤지, 벼농사도 져봤지. 이게 아슬아슬하게 적당한 위치에 대해서 수량도 많고 과일도 좋고 수확도 좋았으면 맛도 좋았으면 좋은데 비료 많이 줘가지고 조금 수량이 느는데 밥 맛없어진 거 다 알고 아는데 포도도 똑같은 걸 아시는데 잘 실천을 안 해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시장에 내버려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 뭐냐면 역효과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샤인마스카트들이 장애가 비슷하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 유튜브나 일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샤인을 좀 강하게 길러야 한다 이 얘기를 얘기해서 포도나무가 강하다는 게 뭐냐고 생각하니까 등치를 막 자꾸 키웠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등치가 커지면 사실은 가장 등치가 크고 건강한 포도나무라는 개념은 가지가 있었을 때 이 가지의 굵기나 나무의 크기가 아니라 눈의 모양이었어요. 포도눈이 어떻게 하죠? 활동 나오고 뭔가 막 그 생생하고 막 탱글탱글해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막 튕겨 나올 것처럼 눈이 막 그렇게 이쁜 눈들은 다음에 싹들이 다 잘 나와요.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근데 가지가 굵고 긴 가지에서 눈을 찾아보면 누가 그 빈대눈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빈대눈처럼 흔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싹이 튀져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튀져 나오냐? 다른 눈보다 늦게 튕겨 나온다든지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가지가 그런 눈이 탱글탱글하고 좋은 눈을 만들었던 게 뭐였느냐 보니까 햇빛이었던 거예요. 그 햇빛을 받게 하는 농법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나무는 밀식해서 제식거리는 짧았지.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한 20-30cm 거리를 남겨놔야 햇빛이 통한다는 것도 아는데 한 가지에 한 송이를 달려다 보니까 한 송이 더 달고 싶으니까 한 가지에 두 송이 달기엔 뭔가 찜찜하니까 가지를 한 가지 더 놨으니까 자꾸 우거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샤인마스카트를 재배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또는 수세 세력을 높이려고 비료를 걸었던 걸음들이 그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포도농사를 오래 지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나무 힘이라고 세력이라는 건 2년, 3년 계속 누적되잖아요. 비료만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휴경기라고 하는 이런 쉬는 기간에 퇴비도 줬잖아요. 이거 퇴비 1년, 2년 준 게 쌓였잖아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또 비료까지 지금 준단 말이에요. 나무는 우거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가지가 많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착과량이라 해서 열매를 많이 달았으니까 그래도 그걸 번근히 버틴 거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버틴 과일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까 했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과일에서 맛있어지겠어요? 약간 부족하다 싶은 가지에서, 약간 얇은 가지에서 이파리도 조금 충분히 가고, 이파리가 원래 포도라는 거, 정식적으로 포도라는 건 변색기 여러분 아시죠? 착색이 막 들기 시작하는 시기 전후로 해서 세력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멈춰주는 상태가 돼야 그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과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처럼 막 미친 듯이 막 뻗쳐나가는 과일들은 그 과일들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과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파리로 자꾸만 가서 자꾸 크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만들어진 농법의 표준 농법이 그 농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은사님 같은 경우는 큰 비를 맞았단 말이에요. 고온,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 포도가 거의 멈춰있는 고온, 거기다가 한번 뿌리가 굉장히 침수를 당했는데 그래도 근근히 버텼던 건 가을이 되면서 이걸 회복한 거예요. 육안으로만 회복됐지 잎만 회복됐지 밑에 있는 뿌리는 발달을 못한 거예요. 원래 뿌리가 그 가을에 커서 올봄에 컸어야 하는데 지금 못 큰 거라고요. 그러면 올봄에 뭔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그런 피해를 받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배수가 불량해서 원래 뿌리의 분포, 원래 뿌리가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질 정도로 그 뿌리가 단단히 박힌 포도나무라면 이런 문제가 수혜를 좀 받아서 무슨 문제가 훨씬 적었을 텐데, 배수가 안 되는 데서 거름하고 양분만으로 근근히 버티던 포도들은 육안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봄에 나오는 어떤 증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 아니면 지금 정도에 이제 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비치죠. 물이 비치는데 이 전정한 부에 물이 비치는 게 아니라 가지와 가지 사이에 잔물이 살짝 비친다든지 하는 거는 물이 올라가다가, 우리가 호수가 올라가다가 보일러 간이 가다 중간에 새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중간에 가다 샜다는 건 겨울에 살짝 얼었다가 터진 거예요. 그게 물이 들어가니까 눈이 살짝 비쳐요. 이게 봄철에 살짝 비쳤다 마니까 이런 농가들 기준이라면 동해를 살짝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옆으로 새가지고 눈으로 갈 눈이 부족하니까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피해받은 나무에 조금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포도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맛있는 포도 이쪽이 일식장애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는 가지수를 조금 줄이세요. 이제는 막 세력이 자꾸 세지다 보니까 가지가 막 중구마음 한 번에 막 두 개도 나오고 센 가지 나오는데, 작년도에 굵은 가지에서 분명히 굵은 세력이 또 나오고 얇은 가지에서 얇은 세력이 나와요. 근데 그 가지의 모양,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등수뚜락에서 내가 전정을 몇 년가에 다녀본 건데 누구네 집 포도밭에 가서 포도 전정을 했는데 이게 똑같은 내 가위로 하잖아요. 또 이렇게 가위가 막 빡빡한 농가들 있는가 하면은요, 포석포석한 농가 있어요. 그럼 빡빡하게 나무가 단단한 농가하고 포석포석한 농가하고 뭔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담배땡이나 뭐 옛날에 고추땡이 이거 덜 익은 거 그냥 포석포석한 거는 그냥 푹푹 잘라주는 거고, 고추땡이도 밑에 쪽에 잘 여물어가지고 딱딱한 거 잘 안 잘라지는 거 똑같을까요? 딱딱하다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장량분이라고 했던 탄수화물이나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아미노산들이 저장돼 있어서 딱딱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도 더 많이 어디에 가 있을까? 뿌리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약해져 있다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수확량을 줄이자. 그래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자. 두 번째, 일식했다면 일식한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아주 심한 농가들은, 어떻게 회장님 간벌까지도 이제 생각해볼 농가는 아직은 여기는 없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나 오래 농업 경험 있는 분들하고 간벌할 정도니까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가지에 있는 문수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열매를 좀 충분히 달았더라도 스세와 세력을 적당히 가다가 멈출 수 있는 데까지 멈추자.
그 다음에 비료를 가을 넘어서 그 시기에 준 거는 어디 가겠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포도나무가 9월이나 10월에 자란 나무 가지가 여물어서 튼튼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아니 10월이나 9월달 아니면 8월 말에 준 비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열매로 가겠어요? 새로 나온 가지로 가겠죠. 그건 당연히 봄에 준 비료나 조금 우리가 스세가 떨어졌을 때 준 비료는 입으로 간 게 열매로 가겠지만 가을에 준 비료나 늦여름에 준 비료는 어디로 가겠어요? 나무를 그냥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도장하는 데만 써서 하겠죠. 우리가 농사 짓는 이유는 포도 과일로 양분을 많이 보내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농사법이. 그러니까 가지수를 조금 줄이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적심이나 숨 잡는 것들을 조금 충분히 해서 이파리가 어느 정도 햇빛이 밑에서 봤을 때 통하게 하자. 원칙적으로 물론 뭐 아주 빛이 많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2장이나 3장이 이렇게 겹쳐도 햇빛이 옆에서도 비치고 바람 불어서 약간 흔들흔들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괜찮다고 하지만 현재 아주 일부 농가에서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 나무 밑에 내 밑에 넘어갔을 때 또 하나가요. 그렇게까지 우거지면 습기가 많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또 습기가 많다는 건 있잖아요. 그늘지고 습기가 많다는 건 어떻게 되죠? 나무 도장하잖아요. 도장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저장양분으로 적게 보내지 않아요. 과일로 양분을 보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환기가 어느 정도 돼서 바람이 통하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작은 숨구멍으로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과일이 계속 과일로 자꾸 가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정도 생각해서 과일의 분질을 만드는 방법, 조금 덜 달고 햇빛을 더 통하게 하는 방법은 내년도에 재배법에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장유전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샤인마스카시 원래대로 얘기하면 7에서 8g, 어떤 경우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캠베럴리 막 엄청나게 큰 캠베럴리 정도나 못생긴 거봉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크기를 현재 7g, 8g이니까 2배 정도 크기를 키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크기를 키워놓은 게 나무가 스스로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생장유전기나 무액화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무액화나 과일 크기를 만드는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얇고 아무것도 치지 않은 만약에 과일 상태라면 껍질이 조금 더 얇았을 테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조금 건강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발화나 이런 상태를 좋게 만든 다음에 생장유전기의 농도는 조금 낮게 하는 쪽이 과일 품질 면에서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물론 맞습니다. 시장에서 큰 송이 찾고 자꾸 큰 과일을 찾으니까 하는데,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일 송이가 그렇게 크고 과일 알이 그렇게 굵어지면서 맛있어지기는 힘들다는 걸 머릿속에는 생각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는 시장에서 샤인이 부족했으니까 큰 거 위주로 찾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송이도 어느 정도 되고 알도 어느 정도 되면서 과실 껍질도 얇은 걸 원한다면은 어떻게 과일을 크게 만드느냐? 생장유전기의 농도, 그러니까 너클이나 알코올을 높게 쳐서 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좀 튼튼해서 과일 크게 하는 방법 조금 있죠. 뭐죠? 열매를 조금 덜 달고요. 화수정리를 조금 일찍 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나 적강을 조금 일찍 하고 나쁜 과일을 일찍 따내고 그 다음에 비료나 물 주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신초부터 건강하게 기르는 쪽들이 그렇게 하면 나무가 의외로 생각보다 있잖아요. 한 15g짜리 나갈 게 17g, 1, 2g 정도는 커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과농사나 배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적과를 일찍 해서 아니면 막 복숭아 같은 거에서 꽃이 다닥다닥 달려가지고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과일이 작아지니까 꽃을 따버리기도 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처음부터 과일들이 경쟁하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
나무가 필요한 부분에 세력을 어느 정도 조절을 미리 시켜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따서 약물경쟁을 줄여서 이렇게 하면 비록 생장조정제가 조금 낮아도 우리가 아주 원하는 만큼 과일이 막 무지막지하게 커지진 않을지라도 맛과 두 가지 어느 정도 타협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정 힘드시고 시장에 내시기 힘드시다면 현재 상태로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가판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살 수 있는 거 조금 하고 시장에 내버려도 하고 나눠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바단떼기는 조금 맛있는 쪽을 하고요. 그래서 거름이나 비료에 의존 하지 않으시고 생장조정제, 특히 덕커나 더클이나 알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도가 샤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향을 내는 데도 방해가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변색기라고 해서 7월 20일, 30일쯤에서 갑자기 과일이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색깔도 약간 노래지고 그때 우리가 입으로 먹어보면은요 단맛이 살짝 비치는 이때쯤이 있어요. 이때쯤에 생장조정제가 덜 친 거라든지 농도가 낮은 건 얼른 우리로 옛날로 말하면 착색이 오는 거예요. 착색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캔베럴이 착색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생장조정제가 많이 친 거는 이 시기가 늦어져 버려요. 7월 20일이 아니라 한 8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수확량 늦어진 만큼 습기도 늦어지고 당도도 늦어지는데 그것 말고 뭐가 남냐면 이 떫은 맛이라는 건 당도에 반대되는 맛이기 때문에 이 맛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원래는 이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향도 내고 사각사각한 맛도 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가 캔베럴리가 만약에 8월달에 익은 게 10월달 넘어서 11월달에 수확한다면 어떻게 되죠? 막 쭈글쭈글해지고 물같이 되고 막 이상해지는데 샤인은 조금 쭈글쭈글해지진 않는데 많이 물컹물컹해지잖아요. 모든 과일들은 오래되면 물러지고 우리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하고 태포 벽을 만드는 분들이 점점 거기 있는 양분을 쓰니까 이게 무너져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으면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는 거하고 과일도 똑같은. 근데 우리가 나무에서 원래 샤인을 9월달 초에 수확하시는 분도 있는데 11월달까지 2달 동안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과일이 탱글탱글해지길 바라고 향이 나오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과일의 향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8월이나 7월달에 당이 치고 올라가 한 번에 막 치고 올라가서 최대치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향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으면은 당이 오를 데 없으면 향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적으로 원래대로 얘기하면 새나 포도들이 와가지고 향을 보고 아니면 과일의 노란 색깔을 보고 와서 먹으라고 먹어서 씨를 멀리 가서 퍼져가지고 내 샤인 마스카스를 멀리 전 세계에다 퍼져달라고 향을 내기 시작하는데 나무에다가 그냥 질질질 달아가지고 올려놔서 당도를 익히면 제맛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문제라면 우리가 생장조정제를 치는 농도라든지 시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료를 치는 농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만 현재 나오는 과일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좋으냐, 뭐 기본적으로는 1차 처리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리하시는 생장조정제 처리하시고요. 2차는 농도를 아주 낮추든지 거의 안 치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차에 친 거는 그 처리하는 효과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풀매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더 알코나 더크린 쪽이 조금 과실 모양은 좋은데 미대력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가기 전에 얘기 좀 해주시면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쪽으로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얘기를 예? 욕심버리라고요. 근데 이건 욕심버리라고 지금 얘기하셔서 하는데 욕심버리는 게 있잖아요. 실물을 보면 못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싶으면 포도를 예를 들면 내가 300평에 3,000장만 싸겠다 그러면은 송이 자체를 3,500송이 남겨놔야 이게 남기는 거지 4,000송이, 5,000송이 남긴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자르겠다 하면 못 잘라.
반대로요. 송이도 화수 정리라고 해가지고 화수 정리를 할 때 보통 4cm 만들면 이게 800에서 1kg 나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3cm나 2cm로 만들어서 6, 700g짜리 만들어서 나무가 세력이 좋은 거는 2cm짜리 만들어도 이게 커지면서 700, 800 나오고 세력이 약한 건 2cm짜리 만들어보면 500g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700g 나오는 게 필요하니까 500g 나오면 안 돼서 4cm짜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크게 한 다음에 잘라야지 안 잘라져요. 그리고 어중장게 늦게 잘라내면 송이가 듬성듬성 파먹어가지고 모양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총량의 법칙 1년에 포도나무가 클 건 뿌리 힘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TR율이라고 하는데 뿌리 힘에서 1년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000송이를 다를 거면 3,000송이를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양분들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농사 칠 때 한 10% 20%는 다 버렸잖아요. 심한 경우는 막 40%도 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농사 지어서 다른 거 좋아지고 10% 정도 버린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꽃송이 내려요. 그래서 송이를 처음부터 남기는 거를 과감하게 남긴다. 꽃송이를 송이 다듬기 할 때 크기를 과감하게 다듬는다. 그 다음에 알 쏟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을 송이를 이쁘게 다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면 꽉 차가지고 다음에다 두면 소용없어요. 조금 서운하다 싶을 만큼 다듬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충분히 좋아져요. 그 중에 개 중에 몇 개가 조금 잘못되는 거 있는데 그거 버리는 거죠. 아니면 다음에 쓰도록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이쁘게 다듬어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고 나면 빡빡해지니까 그냥 놔둘 수 있으니까 파다 보면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파고 일찍 송이를 파는 게 현재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말라. 오히려 조금 거칠어도 한꺼번에 해서 다음번에 또 하고 해라. 과감하게 수량이나 그 열매를 남길 것들을 미리미리 남겨라.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기준이라면 제가 봤었을 때 욕심을 버리라고 회장님 얘기하셨는데 신을 보면 다들 욕심 못 버려요. 만약에 그게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쪽 분들 다다 찾고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수학이 다 됐을 때 따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캠벨일 때 색깔이 안 오니까 그나마 억지로 해도 따냈어요. 근데 색깔이 안 와도 얘 끝까지 어떻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생각 지금 머릿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부여가 전체적으로 동선에도 잘 돼 있고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작목과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잘 돼 있으면 뭘 해야 하냐면 부역과실을 생산한다든지 과실 품질이 어느 정도 기밀해져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누구네 집 포도나 누구네 집 과일이나 다 균일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드는 뭐 제식방법, 뭐 수세 회복하는 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손이 가는 일순 가는 이거를 욕심 아까 회장님 얘기한 욕심 버리고 처음부터 송이수 조절하고 화수 모양 정리해서 그 꼭 필요한 부분들만 그때 정리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했었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누구네 집 포도는 14브릭스도 안 나오고 누구네 집 브릭스는 20브릭스 나오고 누구네 집 포도는 알이 막 이렇게 크고 생명률이 많이 져서 누구네 집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화수정형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과 나오고 아니면은 더 중요한 거는 가지가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삐쭉삐쭉 늦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생장조정지에서 균일한 과실을 만드는 건 있잖아요. 생장조정지 처리 시기가 딱 그 시기에 처리하는 거예요. 농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햇빛이 잘 받는 상태에서 농도가 충분한 상태에서 꽃이 누가 봐도 정말 탐스러운 상태에서 생장조정지에 딱 찍으면은 그 송이는 무조건 종양거 나와요. 근데 그늘 밑에 있고 꽃송이도 뭔가 막 조금 뭐라고 하지? 그 부실하고 여리여리하고 찍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지금 찍으면 안 되는데 놔두면 뭔가 흐른다고 손이 흐를 것 같아. 이거 찍으면 다 엉망이에요.
그런 속이 잔뜩 달아나서 뭐예요? 근데 현재 재배법이 그런 형태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 품질로는 정형과 생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생장률 형태를 제때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제때 찍으려고 매번 꽃다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욕심을 회장님 얘기가 버려가지고 봄철에 싹이 한꺼번에 균일하고 이쁘게 터져 나오게 하고 가지와 가지 사이가 어느 정도 넓고 너무 도장 안에서 괜히 그 적심하고 순 잡느라고 애쓰지 않는 재배법이 돼야 한다는 걸 자꾸 설명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회장님은 욕심버려요? 그래요. 그래서 욕심버리는 거를 처음부터 버리세요. 방법 없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내가 열매를 보고 실물을 보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버리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병해충에 관련된 부분이 자꾸 지금 회장님 얘기한 대로 나오네요. 이제 왜냐하면 근데 조금 전에 몇 분들이 석회 유황합제를 현재 여기서 뿌리나요? 그 얘기 같은데. 동계방제라는 게 인터넷에도 나오고 뭐 하니까 포도에서 물론 기계유제를 뿌리지 않는 걸 알잖아요. 기계유제는 기름덩어리고 기름덩어리는 벌레들이나 이런 거 싹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싸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하니까 동계방제라고 해서 기계유제라는 게 굉장히 방제하기 좋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게 벌레만 싸는 게 아니라 눈을 싸버리면은 눈이 힘을 잃어가지고 그 세력이나 수세가 확 떨어지니까 기계유제를 치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 기계유제는 아무도 안 치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석회유황합제라고 해서 동계약제 황을 치시긴 해요. 이게 이제 일부 막 유튜브나 아마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병을 완전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낭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여사님은 비닐 안 찢어진다는데 제가 친 개념으로는 황에다가 비닐을 치면 비닐이 찢어져요. 만약에 일반 비가림 정도면 다시 갈고 하면 되는데 비싼 비닐로 두꺼운 비닐로 하우스용으로 치면 어김없이 피해 나와요. 농약 중에 일부도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찢어지고 특히 옛날에 이렇게 기계로 치는데 석회융합제 만약에 SS 같은 데서 압력까지 받는다든지 봄철에 온도차 있을 때 치면 누가 뭐라 해도 비닐이 찢어요. 비닐로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석회융합제 뿌리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특히 샤인이라고 해서 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병이 엄청 많은데 피가림이잖아요. 피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녹균병, 탄저병은 더군다나 샤인마스카스 100% 봉지 씌우잖아요. 탄저병, 새눈무늬병, 무슨 제피코팡이병 몇 개를 제외하고 다 대부분 비가림으로 완전히 씌운다는 전제 조건에서 의외로 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봄철에 꼭 필요하다면 동계방제를 대신에 농약을 한번 쳐주세요. 여기 아마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전 굳이 병이 몹시 심했던 농가라든지 가을에 탄저가 심했다든지 한 농가 기준이 아니라면 동계방제를 굳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확히 확신이 없어서 회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회장님은 현재 동계약제 방제 대신에 일반 농약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지속력이 있고 방법이 예방 위주의 약제를 해서 살파하신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초기 병 양지들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충에 관련된 부분은 의외로 이제 봄철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누린재, 장인 누린재 조금 있으면 나오죠. 근데 장인 누린재 잘 아시죠? 뭐지? 이파리를 막 파먹어가지고 막 울퉁불퉁대는 이런 병들. 근데 장인 누린재는 나오는 지역에서 작년에 나왔던 지역은 올해 분명히 똑같이 나올 테니까 장인 누린재가 나와요. 근데 장인 누린재를 농가들이 제일 저기 하는 게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던 올해 여김없이 나오는 게 이런 농가는 무조건 한두 번 아니면 많게는 세 번까지 많이 쳐야 돼요. 그런데 매년 거의 안 나오는 농가는 그저 딱 한 번만 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인 누린재가 우리가 교과서상에 싹이 한두 입 정도 나오고 나면 치라고 했는데 그때 치면 늦어요. 생각보다. 장인 누린재를 치는 건 생각보다 심한 농가 기준입니다. 물론 심하지 않은 농가 기준이라면 그렇게 쳐도 되는데 심한 농가 기준이라면 무조건 생각보다 좀 일찍 치셔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 얘기한 대로 장인 누린재 피해 때문에 또 하나 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확기 전후로 이제 잿빛곰팡이병이라고 해서 잿빛곰팡이병이 문제되잖아요. 잘 아시죠? 잿빛곰팡이병.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꽃 필 때 전후로 해가지고 잿빛곰팡이라는 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과일 생기면 검게 해가지고 곰팡이 쓰는 게 이게 잿빛곰팡이병이었어요. 근데 얘는 고온이나 32도 이상 되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온에 유일하게 활동을 잘해요. 10도, 15도에서도 활동하고 20도 전후로 해서 가장 활동력이 좋은데 습기가 높으면 무조건 나오는데 얘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파리가 아주 튼튼하다든지 건강한 포자를 해서 발화를 못해요. 근데 꽃이 필 때 꽃이 약해요. 그죠? 꽃이 아주 약한 기관이라 화가 나고 꽃하고 사이에 이 버섯균이 들어가면 이 병원균을 뻗어요. 뻗으니까 뭐냐면 꽃이 떨어져요. 옛날에 화진이나 꽃돌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일부가 사실은 잿빛곰팡이병에서 왔던 병원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개화기 전후로 인해서 아니면은 요즘은 스트랩토마이신을 치는 꽃피기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쯤에서 잿빛곰팡이병을 약제를 쳐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해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비과림에선 물론 농가마다 다르고 자기마다 있기 때문에 선도 농가나 주변 농가들 아니면은 기분 방제력을 하셔도 되는데 머릿속에 농약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강박관념을 가져서 너무 많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필요 이상의 약제들을 필요 이상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쳐요. 병원균 아까 얘기한 잿빛곰팡이병을 제외한 병원균들은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20-30도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수정결실 되고 난 다음부터 병원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전으로 한번 치긴 하는데 병원균 개념이라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너무 이르지 10도 20도 됐을 때 잿빛곰팡이병 외에는 특자들이 추워서 안 움직여요. 식물이나 병원균들도 식물에 따라 먹을 게 있어야 움직이지 싹도 안 나왔는데 뭐지? 붕괴 방제를 했었을 때 그 포자들이 죽이는 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얘도 식물이 움직여야 움직이고 예를 들면 식물에 포도에다가 이렇게 지백을 빠는 식물도 싹도 안 나오는데 지백을 뿌리고 자리도 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봤었을 때 현재 농가들의 기준으로는 초고 필요 이상의 약제를 살포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하시죠. 두 번째 안 생겼었는데 비가림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운이 환기되고 뭐 하는 쪽에 있어서 그 나무 위하고 사이가 어느 정도 떠가지고 그 환기가 좀 돼야 하는데 그 뜨거운 공기가 좀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게 높이를 높이면은 비용도 좀 들고 할프도 하니까 농가들이 자꾸 이걸 붙여놓다 보니까 고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 잎 주변이 온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포도는 광합성을 제일 잘하는 온도가 24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꽤 낮은 온도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광합성이 잘 된다는 건 이파리가 광합성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밤에 온도가 낮아가지고 이 만들어진 양분을 밤새 쉬는 동안에 다 다른 데로 막 빨리 보내야 돼.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양분에서 이게 고속도로 정체돼가지고 막 명절 때 막히는 거 마냥 막히면 이 양분이 막히면 광합성도 막혀버려요.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태는 고온이 되는데 이 시설 형태들이 이제 시설에서 하우스를 좀 폭을 넓게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보니까 이 환기가 이렇게 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라면 고온 피해를 받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게 또 고온 피해는 있잖아요. 뿌리가 잘 움직여가지고 배수가 잘 되고 막 이 땅이 푸실푸실한 통에는 잔뿌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로 고온 피해가 와도 뭐 어떻게 하죠? 잔뿌리가 움직여서 물을 빨리 해가지고 잎 뒤로 풀리 이렇게 식혀줘가지고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온도를 낮춰주는 이런 기능, 우리도 막 뛰고 나면 땀이 나와서 막 몸온도를 낮추는 것처럼 식물도 이 증산작용이라 해서 뿌리에서 거쳐서 이런 작용이 잘 안 되는 밭에는 갑자기 장마 끝난 다음에 막 뜨거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파리가 많이 타요. 매년 이파리가 타는 농가들은 온도가 높아서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뿌리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해서 아까 우리 김종철 회장님이나 뭐 총무님 얘기했듯이 배수라든지 이렇게 틈났었을 때 물이 찬 지역은 뒤로 물 관리를 해준다든지 겨울에 수액이 안 움직이는 기간에는 좀 투둑을 높여서 뿌리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걸 해준다든지 유기물을 좀 높여서 어느 정도 해주는 이런 토양 관리나 뿌리 관리를 충분히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현재 있는 재배에서는 이런 온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부연적으로 어떤지. 농가에들 응애 나오시나요? 지금 잘 안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천안 같은 데는 포도를 오랫동안 재배하고 비가림이나 시설이 적으니까 응애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일부 농가들은 이게 응애가 크기도 작은 데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충 피해인지 병 피해인지 안 나오는데 온도가 높아져서 나오는 증상들, 기후변화 나오면서 여름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반응 주기라고 하나요? 1년 한 세대가 돼서 애기에서부터 애벌레 충돼가지고 변태돼서 한 세대 도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응애약들을 그전에는 덜 쳤었어도 충분히 비를 맞아가지고 약들이 이제 물 뿌리면은 이게 물을 실어놓는 물이니까 저기에 어느 정도 됐는데 다 막아놨잖아요. 특히 비가림 안 하려고 요 바람하고 환기하는 부분을 아주 작게 해서 막다 보니까 또 시설이나 이렇게 큰 하우스가 생겨요. 두 번째는 저도 가끔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깍지 많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가요? 깍지 나오는 건가 없나요? 이게 깍지가 아주 우리 이재호 회장님처럼 오래 드신 분들 기준으로 다녀보면 아주 나쁜 병인 게 안 없어져요. 아주 징그럽게 안 없어져가지고 이 깍지 나오는 농가들이 이게 이제 하우스하고 차인을 심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거죠. 매미충이나 총채벌레나 아까 노린재나 이런 것들이나 유리나 막 나오는 것들 이런 벌레들은 기존에 재배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산 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녀벌레나 뭐 이것들 꽝창 넘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농가들이 막 주기적으로 방제하는 걸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그러니까 크게 충이 문제 되진 않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런 것들은 일단 시대를 놓치면은 갑자기 커지는 병원들이 벌레들이 생기는 이런 애들은 약간 농가들이 좀 조심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뭐 자료를 봐서 형태나 모양들을 좀 익숙해져 봐야 하고 이런 농가들은 이걸 생기기 전에 미리 해서 밀도를 낮추는 노력 나오면 방지하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방지하는지 발생 초기에 방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생각했었으면 처음부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에 생기는 병들을 다 농약으로만 방지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아주 환경이 좋다든지 아주 건강한 포도나무 기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한 사람한테 그렇게 큰 병이 덜 생기는데 우리는 현재 농가에서 포도에 생기는 걸 재배적인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셔요. 재배적인 대표적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갖고 있죠?
너무 밀식돼서 태양이 어느 정도 우리 살균력을 햇빛이 제일 세잖아요. 아니면은 통기가 돼서 습도를 낮추는 것들 개념은 발화되고 포자되는 거 제일 좋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이나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현재 상태에서 꽤 부족하게 돼 있지 않은가 해서 요것 정도만 되면 현재는 좀 할까요? 물론 춤이나 병에 관련된 그런 전문 강사님이나 다음에 교육들이 있을 테니까 하고, 더 중요한 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까이 센터에서 샘플을 보여준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장목반 형태로 됐으니까 선도농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때그때 방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농약방이나 뭐 이런 데 갔었을 때 하는데 막 거기는 뭐라고 하지, 무조건 막 많이 때려서 잡을 생각들 하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줄이고 그 대신에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식의 그런 문법들이 충분히 좀 생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경해충이나 뭐 이런 거 놓친 거 있나요?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아까 얘기한 잿빛곰팡이 기준입니다. 잿빛곰팡이는 비가 낮고 습도가 낮은 해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하고 같이 나오냐면, 잿빛곰팡이가 잘 나오는 조건은 포도나무가 수정결실이 안 되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의 수정결실이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저장량분이 많아서 꽃가루 막 수정하는 그 정자라고 하죠. 이 가루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광합성한 산물들이 잔뜩 해야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게 밤온도가 꽤 높아야 하는데, 밤온도가 사실 높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햇빛이 쨍쨍 떠야 하는데 햇빛이 안 뜨는 날 기준으로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샤인이 생장률용제를 치는데 무슨 수정결실이 문제되냐, 수정결실이 잘 되는 조건이야 생장률용제를 쳐도 우리가 약발을 잘 먹는다고 해서 수정결실이 잘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온에서 생장률용제 치면 장애 나오고요, 너무 고온에서 치면 생장률용제 장애 나오고요, 땅이 너무 건조해도 나오고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뿌리가 침수돼서 뿌리 활동이 약해지면 그것도 약해가지고 수정결실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하고 아까 얘기했던 잿빛곰팡이병 나오는 방제 기간하고 조건하고 비슷해요. 꽃이 피는 전후로 해서 지멀지멀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시골분들 계속 밤에 비가 왔다 지졌다 해가지고 습도는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습도가 늦어지니까 도장은 했죠. 도장은 했는데 그 늦었으니까 뭐라고 하죠? 습기는 많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야간으로 낮으니까 수정결실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날 기준은 생장률용제가 조금 생장률용제랑 아까 적기에 쳐야 하니까 조금 느지막이 안정됐었을 때 쳐야 하는데, 이게 실력 보니까 막 꽃도 떨어지고 막 형태도 이상하니까 막 그 다음에 이파리 우거지니까 막 그때 막 불이 나게 빨리 치면 어떻게 되냐? 과일들이 기형과 나오죠. 손가락 해가지고 옛날에 그 생기다만 과일들 붙어 다니죠. 너무 많이 닿아가지고 일찍 담아서 이상한 모양 나오죠. 이런 모양 나오는데, 제가 얘기한 건 그 잿빛곰팡이 약은 방제를 해주는 게 맞는데, 날씨가 좋을 땐 덜 해도 되고 날씨가 정말 나쁜 때 기준이라면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이걸 기후하고 그의 수정결실 조건하고 맞춰서 잿빛곰팡이병 약제를 방지하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병 말고 개화결실 전후에 요즘 척결이 많이 나오죠. 축가병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여기 많이 나오시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과언이라면 축가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물 많이 주는 것에서 어기겠습니다. 아이들이 1차 지배력을 처리하고 2차 지배력까지 끝났는데 이제 물을 푹신 주잖아요. 원래 이제 세포 비대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과일의 크기는 초창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미 결정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무슨 얘기냐면, 꽃이 잘 피고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수정결실이 닿고 2차 딱
치자마자 하면 결정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욕심이 생기니까 그 봉지 씌우기 전까지 막 무지막지하게 이제 물을 좀 밀어놓잖아요. 근데 뭐든지 과하면 문제 생기는데 그 대표적으로 과하게 생기는 게 이때쯤 돼서 과일 표면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흐물어지고 무너지는 축가병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이렇게 또 이때쯤 생각하면서 그냥 유해상이라 그 알루균이라고 저쪽 지역에서는 표현하던데 그 과일에 잿빛곰팡이처럼 뭐라고 하지? 여기도 알루균이 나와요. 근데 알루균의 개념이 일반되면 녹균 병원균이에요. 근데 녹균병이 이파리에 나오고 8번달에 나와야 하는데 이 시기에 비도 안 왔는데 어린 과일에다가 물을 무지하게 뿌려대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과일에 녹균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증상이 잿빛곰팡이병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상하고 생기니까 이거를 녹균으로 인정을 잘 못하셔요. 근데 의외로 녹균병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습도가 많다든지 과습하다든지 이파리가 많은 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일 표면이 뭐지 시커멓게 무슨 뭐라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곰팡이 내고 툭툭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병원료를 검증해보면 녹균병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비가림만 잘 돼 있고 통기만 잘 돼 있고 가을에 비만 안 맞아서 여름 장마나 가을 장마가 굉장히 심하면 녹균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녹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캠벨을 재배하시던 분들한테는 녹균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걸 놓치는 당기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녹균은 또 약제 저항성 잘 아시죠? 병이 생기면 같은 약제를 계속 치면 병원균 당제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균에 대한 방제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생리적 장애하고 병의 중간쯤 되는 아까 큰 속 있어본 병 아니면은 그런 병 생리장에 비슷한 중간병들이 의외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병은 여기 정리해서 혹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다 과하면 문제 생긴다. 그 다음에 모든 걸 병을 약으로만 쳐서 없앤다 생각하는 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재배적으로 내가 안정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10이나 관수 관련된 걸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아까 그 운동 관련돼서 송 회장님이 자꾸 그 뿌리 생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정을 언제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상 처리를 언제 해요?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이거를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냐면 나무가 물이 멈추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지면 보통 물이 멈춘다고 하는데 그 낙엽이 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식물이 10도 전후로 해서 뿌리가 10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가을에 멈추고요. 반대로 뿌리 토양 온도가 10도가 높아지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안 움직이면은 그때는 어떤 것을 해도 돼요. 아까 얘기한 지금 두둑이 좀 뭐라고 하지? 이쪽에 좀 낮아서 고를 깊이 파주고 싶다고 하면 낙엽 치고 겨우 내내 포크레인이나 발리고 큰 뿌리를 끊는 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물론 경도의 차이 있어요. 나무 수세가 굉장히 좋고 세력이 좋은 나무라든지 그 뿌리 근권이나 토양 조건이 좋은 과수원 기준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큰 뿌리를 끊어서 작은 뿌리를 만드는 단든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작년에 뭐라고 하지?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저장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작은 걸 끊어줘서 어느 정도 위하고 아래하고 균형이 맞는 상태라면 그 온도가 10도씨 아래로 돼서 수액이 움직이지 않는 범주 내라면 큰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단도를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나무 수세가 약한 나무라든지 시기적으로 뭔가를 너무 넣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경우라면
이게 조금 문제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회장님 얘기한 대로 큰 뿌리를 죽이고 잔뿌리를 만드는 우리 뿌리에 관련된 농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잔뿌리들이 한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되도록 만들고 이런 조건들은 토양에 계속 숨이 쉴 수 있는 공기가 나오려면 공기는 어떻게 나오냐? 물이 어느 정도 빠져줘야 돼요. 배수가 어느 정도 되는 조건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서 잔뿌리가 계속 나와요. 또 이 잔뿌리가 나오려면 또 뭐가 나와야 하냐면 위에서 이파리가 계속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균형 중에서 뿌리가 갑자기 상한다든지 위쪽이 갑자기 상한다든지 했었을 때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아시죠? 묵은 잎들 중에 누렇게 잎이 누렇게 떡잎이 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나 이렇게 돼서 단풍 드는 게 아니라 아랫잎들 중에 몇 잎들이 떡잎이 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도잎이 떡잎이 진다는 건 얘가 생명을 다한 거예요. 나 이제 늙어서 죽는데 원래는 그냥 낙엽이 져서 떨어져서 죽으면 되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분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른 데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죠? 위쪽으로 보내서 신초가 크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원래 생리잖아요. 근데 죽지 않아야 할 때 죽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뿌리 쪽이나 어디 쪽이 생육이 불안정하다. 건강한 상태에서 나중에 늙어서 떡잎이 진다는 건 괜찮은데 내 과수원에 이제 캔베럴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죠. 과다 착과했는데 장마 전후로 해서 이파리들이 좀 시들고 자꾸 누렁잎이 진다는 건 뿌리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반대로 내 이파리가 돼서 생명력이 다 있는데 포도 이파리에 원래 포도 농사를 잘 짓는다는 개념은 포도 이파리의 생명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부추를 다 따고 원잎만 하나 건강하게 기르잖아요. 근데 이 원잎의 생명력이 뭐죠? 두껍고 색깔이 어느 정도 진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근데 이런 조건이 언제 나오느냐? 햇빛을 잘 받는 상태야만 이 이파리들이 오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그늘지고 밑에지고 뿌리의 활력이나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당근이라든지 생육 시기가 넘쳤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든지 특히 스세라든지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당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당근 하시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쇠비나 시비 문제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현재 뭐 물을 언제 주냐, 얼마 주느냐 이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이건 강사분마다도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대로 기본대로 얘기 드린다면 여기도 회장님도 그렇고 뭐지? 갑판하고 옆에 하나 포도나무 하나를 이렇게 옆에서 하나 심어놨죠. 한 10년, 20년 됐는데 한 나무가 막 덩굴을 대서 전체 뭐라고 하지? 농막을 다 덮어도 충분하죠. 이런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물 안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나무에 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물 부족 증상 나올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부 농가들이 뭐지? 막 생육기에 막 장마철 막 아니면 한여름에 막 물론 한여름에 옷이 더우면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시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농막에 있는 포도나무는 괜찮은데 우리가 뭐지? 눈이나 이렇게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한여름 막 물이 없어서 시들시들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약한데 이 나무들은 근본적으로 물을 자주 줘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튼튼하게 기를 방법들을 생각했었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니 물이 흐린 날은 그게 식물이 증발량이 확 줄어들고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햇빛이 쨍쨍 나는 날 틀린데 이걸 단기적으로 뭐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이렇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번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게 포도나무가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보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건강한 포도나무였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포도 뿌리가 충분한 정도로 건강하게 컸다면은 물을 2주에 주든 3주에 주든 크게 영향을 사실은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무가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고민하는 물을 이틀에 한 번 줄까요? 3일에 한 번 줄까요? 5일에 한 번 줄까요? 뭐 1톤을 줄까요? 3톤을 줄까요? 문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밭은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요. 함수량,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이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나요. 여기다가 유기물이 충분한 토양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물을 잡고 있는 함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이건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이나 이런 걸 길러봤었을 때 아시잖아요. 배수는 잘 되게 밑에 자갈 깔고 위쪽에 충분히 썩은 퇴비나 주워 넣고 이런 조건의 토양이라면 물을 주는 횟수가 훨씬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밭마다 논마다 배수할 수 있는 능력마다 내 밭마다 배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꼭 막 강압적으로 막 나는 이걸 줘야 돼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나무가 아까 시들시들한 상태가 온다든지 무슨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물을 지금 같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뭐 개분이나 돈분을 엄청나게 준 상태에서 물을 과다하게 채용하는 것들은 새뿌리의 발생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아니면은 그게 물이 계속 많으면 굳이 얘가 잔뿌리들을 깊이 내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천근성인 포도가 포도 표면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분명히 될 거라고. 이런 상태로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과라든지 입수가 타는 열 입수의 반응에 굉장히 급한 반응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별 농가마다 관수하는 시기하는 시기가 농가마다 각자 있을 테지만 그거는 농가들이 기본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따르시대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강박관념으로 막 3일에 한 번씩 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름을 굉장히 많이 준 상태에서 거기다가 액비도 녹이고 기준에 막 주어있는 거름도 많이 넣었을 때 과연 이 정도 독한 거름물이면 이 새뿌리나 신추가 이게 자랄 수 있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잔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2, 3일 만에 또 물을 안 주면 자꾸 시대부터 또 다시 물을 줘서 하는 악순환을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배수나 토양 관리에 맞는 방법을 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를 때 우리 교과서에 예전에 매일 나왔거든요. 흙으로 줬을 때 축축한 정도. 이거 위에도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아요. 위에 있는 흙이 아니라 한 2, 30cm짜리 땅을 파서 그냥 흙으로 손을 줬었을 때 내 손이 그냥 뽀송뽀송하고 흙이 어느 정도 지어지는 상태면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게 물론 요즘 ICT 나오고 정확하게 단순 시점 잡고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이런 기술로만 우리가 있는 포도나무를 다 못하는 게 경험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런 재배적인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목묘, 전목묘를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볼까요? 포도가 두 가지가 기원이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양교용 포도라는 것입니다. 유럽적 포도들인데 그 포도나무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그 포도나무가 나온 원산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교용 포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아니면 사실은 그보다 더 원래 기원이 된 건 이란 위에 조지아나 더 반사막기후 정도. 강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0에서 500mm 지역도 있고 그거보다 더 평균은 500mm 전후예요. 2년 강수량이 500mm 온다는 거예요. 그
그것도 지중해성 기후라는 건 봄하고 가을 정도에 오는 거고 한여름에 물이 훨씬 더 적게 와요. 이런 관점이라면 얘네들이 원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는 샤인마스카스의 모분의 피도요 위아래 다 찾아보면 머스카드 알렉산드리아 몇 가지 찾아보면 북미종에 있는 그 거친 포도 품종의 피보다 90% 이상은 유럽종 포도 피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스텔라 지금 몇 개 재배했을 이런 품종도 심어보면 미친 듯이 뻗어나가잖아요. 블랙 사파이라고 심어놨잖아요. 다 유럽종 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mm 지역 강수량 오는 지역에서 기르는 포도나무하고 우리나라 많이 올 때 1400에서 1500mm짜리 심어놓으면 똑같은 포도가 다른 포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블랙 사파이어를 미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정말 반사막이 이집트 지역에다 심는다 했었을 때 지금같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잘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블랙 사파이어나 가지 포도락에서 심었는데 갖다 심어놓으면 이런 가지 나오잖아요. 나오다 얼어 죽잖아요. 가지 포도 만들었는데 떨궈지잖아요. 이거 품종 자체가 틀리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자, 삽목과 접목을 생각했었을 때 접목류라고 얘기했던 게 유럽이 아니라 미국 중에서 왔었던 포도 품종들이라 야생종 포도는 10m 이상의 가지를 뻗어서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분으로 해서 그 우리가 테라키레톤이나 뭐 이런 걸 해서 SO4, OBB, SO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의 품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회장님이나 올해 재배해 보시면 알지만 포도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요만한 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만한 뿌리들도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한 10년, 20년 대목 풀이를 해서 다시 재심으려고 3, 4년만 있다 캐고서 새로 심으려고 해도 이만한 뿌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뿌리 요만큼의 포도가 자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이가 있고 멀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비를 하는 이번에 그 캔베럴리 같은 경우 많이 재배를 하셨을 거예요. 대목묘를 심어가지고 캔베라다 심어놨는데 마그네슘 결핍증 가을쯤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건 삽목에서는 안 나오는데 얘네들 나오는 건 그 어미 품종이 가지고 있는 흡비 비율을 흡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품종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삽목이나 전목을 똑같이 재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논처럼 몇 개 얼마 안 갔던 거하고 우리가 경사지라고 하잖아요. 햇빛도 잘 받고 자갈이 굉장히 많았던 토양이나 비료도 많았던 토양이 막 10m, 5m씩 뻗었었을 때 우주는 강물이나 비료 방법이 달라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다만 머릿속에 분명히 다르게 관리하고 다른 생각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 시간이 그러면 질문을 한 2, 30분 정도 받아서 그 중심으로 혹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내가 궁금한 것들은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이 궁금하실 테니까 질문한 내용이 있으시면 예, 한번 제가 들어볼까 여러분 이 송이축이 이게 이 가지에 송이가 달리잖아요. 그 송이축 자체가 어떤 것들은 가지에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길고 그러는데 이 봉지를 싸든가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송이 길이가 안 길어가지고 작업에 뭐 무기가 안 해서 그걸 어떻게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그 꽃송이 길이가 길어지고 날아지는 거는 생장균형제에 의한 영향입니다. 근데 샤인마스카스는 위에서 안 치고 화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위를 흩어내려야 돼요. 샤인마스카스는 위에 있는 송이를 달면은 안 속기 때문에 무조건 폭망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쪽에 열매를 무조건 달아야 합니다. 그럼 위를 다리니까 봉지에 씌운다든지 뭐 할 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마시고 다만 너무 어렸을 때만 조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포도의 꽃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잘 아시다시피 흙의 꽃은 햇빛을 잘 받는 가지에서 꽃이 잘 만들어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가지에서 저장량분이 많은 상태에서 꽃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쯤이 6월달하고 7월달쯤에 꽃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꽃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꽃이 내년도에 꽃의 크기 예를 들면 어느 집 가는가 샤인마스카시 꽃이 막 이렇게 느신느신하고 꽃이 기억도 안 나고 잘 나오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 꽃이 가면 길기는 한데 구부러지고 기형이 나오고 어떤 집은 뭐 꽃 피는 게 시원찮은 이유가 있나. 이 꽃의 길이나 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다. 저장량분하고 햇빛 잘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지의 굵기나 등습이 잘 되는 가지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을 수확이 끝난 다음에 수확이 끝났어요. 잎에서 광합성을 만들었는데 줄 데가 없어요. 어디로 주죠? 꽃으로 줘요. 그러면 내년도에 꽃을 만들 이 시원세포라고 하는 꽃세포들이 점점 커지면 봄에 꽃이 커져요. 예를 들면 캐베러를 심는데 조금 징그럽도록 좀 꽃을 좀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가을에 수확 후에 저장량분에 의해서 결정됐던 거예요. 그 크기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됐는데 기상이 좋고 바라 조건이 좋으면 얘네들이 꽃으로 잘 피어나요. 그 다음에 모양도 이뻐지는데 기온이 낮아진다든지 과다하게 과민을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뭔가 심하다든지 심수가 돼서 뭔가 문제가 봄철에 문제가 되면 얘가 꽃으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 덩굴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덩굴순 끝에 열매가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 재배관리 봄철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것 겨울철에 저온에 의해서 꽃의 크기 가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얼마나 활력 있는 꽃으로 만들어질까 결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잘 길러놓으면 이파리가 튼튼하면 결국에 똑같이 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저번에 얘기드린 대로 몇 년간 재배를 했는데 잘 크던 꽃이 꽃송이가 작아진다는 걸 1년이나 2년 차에 나무가 어려서 빈가지라고 해서 꽃을 안 들고 나온다면 그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4, 5년 됐는데 언젠가부터 꽃이 덜 물고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포도나무가 새끼를 못 뺄 만큼 내 몸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때는 나무를 생각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막 죽기 살기로 막 작은 송이까지 다 달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다가 언젠가 큰 추위 오면 동해를 망가지면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면 그게 아니면 나무가 급격하게 수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빈 가지를 물고 나오기 시작하는 성물이면 수세가 떨어졌다는 증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이 풀매트 2.5ppm 사용할 수 있다고 5ppm 사용할 수 있다고 과하실 판단 말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시거리 이 주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나눠준 책들도 보면 유목에는 3~5m, 성목됐을 때는 6m, 10m라고 가는데 뭐 일본 강의하는 사람 강의 들어보고 또 각 지역 다녀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충청도 대화를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주관거리가 얼마였을 때 투과율도 좋고 그런지 그런 것들 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외로 과일의 크기를 키우는 건 지배를 내는 얘기가 아니라 풀매트의 농도입니다. 이건 맞고요. 우리가 풀매트의 농도의 2.5ppm으로 샤인마스카트에 맞춰놓은 기준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했었을 때 그게 적당하기 때문이죠. 5ppm이면 무조건 알이 커집니다. 근데 샤인마스카트에서 풀매트의 5ppm은 2.5하고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더클이나 알커에서 예를 들면 2.5ppm에서 5ppm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현재 제 기준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5ppm, 2.5의 반, 2.5의 배인 5ppm은 나무 수세에 따라서 자기 밭에 해봐서 맞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이 차이에 의해서 몇 그램 정도 차이 나냐? 12g짜리가 한 10cm짜리 1g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정도밖에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고
요거보다 똑같이 1.25 ppm을 쳐도 나무가 힘을 받는다든지 전체 수세가 좋으면 1, 2g 커지는 건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 5 ppm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10 ppm 정도까지 최대 70 ppm 이상 주면 장애도 나오고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절대 5 ppm을 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 돈도 있잖아요. 돈도 아깝고 그런 개념으로 ppm 단위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풀매트도 2.5 ppm을 안 넘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아니 2.5 ppm도 1차도 2.5, 2차도 2.5 ppm 주면 기존 한 번 5 ppm 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그 균일이 나와 있는 건 여전히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걸 다 비교 분석한 게 없어요. 다만 현재 상태를 하면 생장류 종류를 낮추고 나무를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농도를 맞추는 게 가장 재배법에서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지베렐렌보다 분명히 풀매트나 너클이가 과일을 크게 하는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많이 큰 경우는 한 12g에서 20g까지 키우는 건 생장류 종류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지베렐렌의 농도는 그 농도 차이가 25가 아니라 12.5, 52ppm 차이에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고 단형으로 치는 것보다는 혼형으로 치는 게 확실히 상승 효과가 난다 하는 점까지 생장류 문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식거리에 관련된 주체인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식거리가 정말 짧아서 부지런해가지고 숨을 계속 잡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런 대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밀식장애가 나왔는데 가지 관리가 안 되고 순 관리가 안 되고 뽑아지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근데 현재 기준이라면 노동력이 없잖아요. 이게 순이 막 뻗어나가기 막 시작하는 시작하고 지베렐렌 치는 시기하고 알속기 하는 시기하고 한꺼번에 겹쳐옵니다. 그러니까 알속기 끝나면 순까지 하고 가지 정리하고 순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적당히 커서 나무가 건강하게 커서 이파리의 생명력이 90살, 100살까지 사는 이파리가 되느냐, 그늘 쪽에 들어가가지고 40살, 50살에 죽을 이파리를 만들 것이냐가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순이 충분해서 관리해준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현재 기준이라면 짧게 심어놓고 막 그걸 다 관리 못한다면 제식거리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선택한다면 농가거리를 3m까지는 해도 현재 상태는 농가 입장에 물론 이게 수량이나 돈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만드는 건 이파리의 개수지 제식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1m에 두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거나 1m에 한 나무를 심어서 이파리 수가 똑같다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만 물론 이제 차이는 좀 있긴 있는데 그 정도 우리가 현재 제식거리로 되어 있는 3m에 뭐 한 2.5에 3m 정도나 이 정도의 거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됩니다. 다만 일본처럼 6, 7m라든지 10m 이상 일본에 가는데 그걸 곰곰이 따져보니까 화산에처럼 배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고 우리나라처럼 논에 안 심고 우리나라처럼 유기물 함량이 이쪽은 낮지 않고 비교농법이 아니라 유기물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제식거리가 더 짧아야 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현재 돼 있는 제식거리는 너무 짧습니다. 2m에 3m라든지 아니면 뭐 2.5에 2.5m 이 정도는 분명히 아까 얘기한 밀식장애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 밤마다 틀리긴 한데 그렇지만은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부추가 나오는 습성들 수확이 끝난 아까 얘기한 대로 8, 9월달 정도 되면 신초가 어느 정도 멎어주는지 그 속도들 그냥 들어서기만 하면 막 끝에 막 꼭 접어줘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물 관리나 다른 관리를 보고 본인하고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정해진 수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보다는 제식거리를 넓게 농가에 보급하는 쪽이 노동력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품질이라는 건 어느 정도 햇빛이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특별한 적이 없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꼭 첨언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이 공선회나 부연포도 이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종 가격이 좀 떨어졌을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유일한 거 그리고 막 15,000원, 2만원씩 키로당 하고 막 쉽게 말해서 한 박스에 2만원, 3만원씩 하던다 해서 막 떨어졌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옛날 킴베럴이 생각했을 때 그보다 훨씬 조건에서도 우리가 부역보도 충분히 살아서 경쟁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장님이나 몇 분들 얘기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샤인 16브릭스짜리하고요, 샤인 19브릭스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19브릭스도 9월달에 만든 19브릭스, 18브릭스하고 12월달 늦게 딴 19브릭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하기 따름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서 샤인마스카스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가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잉 생산돼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 센터나 여러 가지 전압이나 이제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된 것들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공통질 문제, 그다음에 장목반 중심으로 규격화라든지 또 공통된 또 균일한 생산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도 좋은 농사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